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살인미수 사건인데요. 2017년 8월 1일 오후 2시입니다. 밤도 아니고요. 새벽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오후 2시 말 그대로 백주 대낮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일식당 내에서 발생한 일식용 식칼을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량입니다. 자, 1심 이 살인미수 사건 징역 7년 나왔는데요. 2심에서 내려갑니다. 징역 5년이 돼요. 그 형량에 주목해서 왜 내려갔는가? 2심이 왜 깎아줬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평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였고요. 그리고 일식용 식칼이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고인은 46세고 피해자는 56세, 둘 다 남성인데 10살 차이 나잖아요. 동생이 형을 찌른 겁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지인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이 생겨났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자, 이거 일자리 좀 달라 했는데 그걸 거절당해가지고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이런 범죄의 배경, 동기.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과예요, 전과. 이 가해자, 피고인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는지 그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6세 최모 씨, 당시 2017년 기준으로 46세인 최 씨가 10살 많은 56세 박 씨를 일식칼로 찌른 이 사건인데요. 사실 최근에 몇몇 영상이 큰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뭐 20만 명 이상이 보기도 했어요. 뭐 강력 사건들 또는 반인륜 범죄, 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들, 또는 대단히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추가적인 범행, 반복적인 범행, 사건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무섭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당연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또 피할 거 아닙니까?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수사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데, 처벌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신문기사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만 뭐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다 이거 보거든요. 판결문을 입수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거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 뭐 이제 워낙에 사건 사고 전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뭐 질적인 차이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본업이 변호사고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그 내용, 확인된 판사에 의해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와 이어지는 그런 판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이상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판결에, 재판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광고가 안 붙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제가 만드는 영상에는 광고가 거의 다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기업형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야말로 진정한 1인 제작자입니다. 제가 소재 정해서 판결 입수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구상을 해서 혼자서 전화기 놓고, 카메라도 없어요. 네, 전화기 놓고 10,000원짜리 마이크에다가 해서 혼자서 무료 앱으로 편집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제 나름 정성을 다하는데, 그래도 묻히는 영상들이 나오면 좀 아쉽죠.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주변에도 좀 권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 46세 최 씨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인데요. 일식칼이 몰수됐어요. 압수된 일식칼, 범행 도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 일단 이 판결문의 기재 순서를 보면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말하기 전에 범죄 전력부터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문에 나오는 범죄 전력이
이 사람의 모든 전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 더 있어요. 그 부분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일단 판결문의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이 최 씨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받아요. 네, 그리고 2014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받습니다. 음주 전력 이렇게 2번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향정,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도 있고 향정,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마까지 있죠. 예전에는 뭐 대마관리법 따로 있었습니다만 통합된 지 오래됐고요.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중에 향정으로 2016년에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판결문 초반에 나오는, 제일 앞머리에 나온 거는 요건데요. 그래서 2016년 6월 2일에 징역 1년 받고 2017년 3월 31일에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게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건 범행이 언제냐? 2017년 8월 1일입니다. 네. 넉 달 지났어요, 넉 달. 이렇게 향정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 살고 나와가지고 넉 달 후에 사람을 찌른 겁니다. 회칼로. 자, 범죄가 2개예요. 하나 살인미수, 하나 음주운전. 찌른 다음에 도망갈 때 운전을 했어요. 네, 물론 살인미수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범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데 2번이나 또 음주운전을 한 거죠. 즉 그 일식당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찌르고 그냥 운전해서 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이 피해자 박 씨, 56세. 이 박 씨는 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감옥 가기 전부터 나 이거 관련해서 분양 물건을 좀 하나 좀 주거나 일자리 좀 알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거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심지어 조금 전에 이제 그 넉 달 전에 이제 마약류 때문에 들어갔다가 살고 나온 거잖아요, 징역을. 쉽지 않죠, 10년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안 해주니까 칼로 위협해서라도 약속을 받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칼날 길이 22cm의 이 일식 칼,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걸 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칼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이게 쉽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죠. 계획적인 범죄냐, 그렇지 않느냐, 우발적이냐. 즉 칼을 품고 있었지만 찌르기 위해서 가져간 거냐, 아니면 그냥 위협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져간 거냐. 자, 지금 나왔잖아요. 1심 판결은 위협해서 일거리를 좀 이제 그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후 2시 10분인데 식사하다가 그 송파구에 있는 일식당 2호실에서 식사하다가 다시 요구한 거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한 거예요. 위협을. 네. 위협을 하다가 격분해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 우측, 네, 상복부를 강하게 찔렀다. 이게 다 인정이 된 겁니다. 살인 기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이야기에 의해서만 재구성한 사실은 아닌 겁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위협만, 처음에는 위협했다가 이렇게 격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 피해자가 말을 확인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살해하려 했지만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이제 상해를 가했을 뿐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서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판결문의 표현이 이래요.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네.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살인 미수고요. 두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네. 여기에서 이제 송파구에서 2km를 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해야 된다,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보면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다. 칼을 가지고 갔으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계획성과 우발성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한 거는 다수의 폭력 전과 없었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다수의 폭력 전과.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잠시 후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 검사해 보니까,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은 살인미수 인정하고요, 음주운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칼로 복부를 깊숙이 찔렀어요. 그래서 내부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당시에 뭐 간, 담도, 기능 회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그 재판 진행될 때는 의식을 찾았지만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즉 8월 24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8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8월 24일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불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이제 그때 그 최근 판결 선고일에 임박해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의식을 이제 찾지 못하고 있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단순히 찔렀는데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또 찌른 다음에 이렇게 당시에 찌른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뭐 얘기해서 뭐 구급차 불러달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공탁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리한 거죠. 불리한 모습. 여기에 더해서 계속 제가 뭐 말씀드리겠다고 뒤에서 했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전과. 어떤 전과냐? 마약, 환경물질 관련 범죄. 아까 한 번 말했잖아요. 징역 1년. 총 4건의 실형을 받아서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가장 최근에 1년 갔다 온 걸만 앞에는 기재한 거예요. 뒤에는 총 4건의 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그리고 또 폭력 전과. 아까 앞에는 없었잖아요. 총 5개의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요, 칼로 사람을 여러 번 찔렀어요. 근데 이렇게 살인미수로 판단받진 않았고 상해죄로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찔렀느냐? 자기 친아버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존속 상해 인정됐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를 칼로 여러 번 찌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또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살인미수가 인정됐죠. 한 번 강하게 찔렀지만 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또한 사람이 죽을 만큼 세게 찔렀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고, 당시의 그 치료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의식불명 상황에서 의사가 이제 진단명을 내잖아요. 혈복강,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열린 상처가 있는 담낭 손상. 그러니까 간과 담낭을 찔러가지고 손상이 된 겁니다. 복강 또는 장관막 동맥의 손상. 네. 대단히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19점, 이거 높음이에요. 그리고 PCLR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27점,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재범 위험성 높음입니다. 네.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가지고 찔렀다, 이게 인정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재범 위험성을 따짐에 있어서는 그럼 또 욱하면 또 찌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1심 징역 7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소해요. 항소를 누가 했냐? 검사는 안 했습니다. 검사는 1심 징역 7년이 적당하다고 본 거예요. 반면 피고인 네. 이 최 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 왜 했냐? 2개예요, 2개. 다 인정하는데 7년 너무 무겁다. 그리고 아니 제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 없는데 왜 전자발찌 10년을 부착하라고 합니까?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이거 명령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1심 판결 나온 게 2018년 1월 25일이고요 2심 판결은 2018년 8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요, 징역 5년 선고하고 또 하나, 전자발찌 부착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즉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이 5년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인데 2심에서는 그거 할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크게 바뀐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근거가, 그리고 그 근거 타당한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 부분, 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또 법리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또는 그와 함께 우리의 어떤 법 감정, 네,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생각, 이것도 한번 좀 모아보고 싶습니다. 모아보고 싶어요. 자, 7년이 무겁다고 한 이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너무 7년은 무겁다, 5년이면 된다 라고 한 건데,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범죄다. 뭐 간, 담낭 이런 장기가 손상돼서 여러 차례 수술받았고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도 이미 2번이나 처벌받았다. 그리고 누범기간 중에 이거 2개 범죄 범한 거다. 그건 알아. 그건 맞아. 다만 여기부터 중요한 거죠. 다만 미수 아니냐. 그리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점심 식사하면서 술 마시던 중에, 이 피해자가 무시하면서 약을 올리자 격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무시하면서 약을 올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범행 직후에 식당 종업원에게 구해달라, 신고해달라, 119 전화해라 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 후에 범행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럼 자백해야죠. 이거 뭐 부인합니까? 그럼 반성하는 척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피해자 10살 많은 박씨, 1심 때는 1심 재판 동안에는 뭐 계속 정신이 없었으니까, 의식불명이니까 거의 다. 2심 때 항소심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를 해달라 라는 그런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피해자가 봐달라는데, 그게 진지한 의사인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요즘엔 다 확인을 해요. 무서워서 그런 척 하는 건지, 협박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보복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건지. 왜냐면 5년이든 7년이든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봤자 들어갈 때 46세니까 7년 받아도 53세, 5년 받으면 51세에 나옵니다. 그럼 5년 후에는, 5년 전에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5년 후에는 뭐 이렇게 회카를 이용한 범행을 못 할까요? 할 힘이 없을까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처벌받겠지만. 그리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는 지난번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해야겠다 라고 정말 살인의 기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서워서 합의해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처를 구한다, 탄원서 냈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실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7년은 무겁고 좀 내리는 게 맞다. 그래서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큰 부분이죠.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만 부착하게 됩니다. 1심은 살인죄, 다른 범죄 아니고 살인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고요. 항소심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없다고 봤느냐? 자, 단순히 재범할 어떤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이 피고인, 뭐 직업, 환경, 뭐 그리고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장래에 할지 말지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심 판결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2심 판결할 때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뭐 당연한 전제이고요. 아까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데 분량이 상당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래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와 PCLR 평가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살인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직결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거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두 번째,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뭐 결과적으로 뭐 결과불법, 뭐 행위불법 차이가 현저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세 번째, 마약 관련 범죄로 총 5회 실형. 아까는 1심은 4회라고 했는데요. 2심에서는 5회라고 합니다. 5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마약 보관 수수다. 직접 마약을 내가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관과 주고받기만 했다. 그래요.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이게 봐줄 일인가요? 네. 네 번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총 5회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3번은 벌금형,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그만큼 아주 높은 수준의 폭력 전과는 아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범행은 7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전과, 폭력 전과 하나 갖기도 힘든데 5개거든요. 근데 벌금이 3개고 징역형 집행유예 2개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네. 또 7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이 마지막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생명의 위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 이 부분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면 상해잖아요. 상해. 그것도 이제 전속 상해입니다. 즉 아버지를 칼로 여러 번 찔렀거든요. 근데 그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 상해로 넘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해를 가한 범죄, 살인범죄 이건 없다? 글쎄요,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대부분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동의하고 또 이렇게 판결문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그런 사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이 판결문에 나오는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자, 6번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살인 성향을 드러낸 범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술 마시다가 격분해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 글쎄요, 1심에서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건데 다르네요. 자, 7번째. 비록 이 피고인에게 충동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람을 살해할 위협과 바로 연결되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8번째.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더 이상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 9번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했지만 가족들하고는 계속 같이 잘 지낼 거라는 그런 겁니다. 10번째. 기타 뭐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여러 사정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어떤 그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자발찌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단순한 추상적인 재범의 우려 또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발찌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10가지 이유를 댔는데 10가지 종합해 보면은 뭐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직접적인 어떤 생명의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뭐 살인범죄를 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칼로 친부를 여러 번 찔러가지고 존속상해죄 처벌받았거든요. 물론 칼로 어디를 찔렀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목, 머리 또는 가슴, 배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찔렀다면 살인 미수가 존속살해 미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뭐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팔 이런 데라면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는 되죠. 다만 판결문에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다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 이제 이렇게 3번째 했고요.
그리고 마약으로 4번 또는 5번 실형 살고, 실형. 그리고 실형 외에 다른 마약 전과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있을 수 있죠. 게다가 폭력 전과 5번, 그런데 벌금 3번, 징역형 집행유예 2번이니까 이 정도면 아주 심한 거 아니다? 그것도 참, 5년 후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충동적으로 또. 또 친부를 찔러가지고 이제 그 3주 상해를 가 있는데, 그때 이게 물론 좀 옛날이긴 해요. 93년이니까 24년 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93년에 이 피고인 최 씨 몇 살이냐? 22, 23살입니다. 22, 23살에 칼로 아버지를 찌른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3주 상해를 입힙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범죄 성향 글쎄요.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양형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일 오후 2시 백주대낮에 서울 송파 일식당에서 벌어진 46세 동생이 56세 10년 지인 형님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사건, 굉장히 좀 참혹한 사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다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형량이 왜 변했는지, 전자발찌 관련된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 법원의 어떤 그 판단 근거를 살펴봤고요. 그 판단의 근거 자세히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